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대중문화의 산물 정도로 여기던 프랑스 최고의 수학 천재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목격한 직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 인류 진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평범한 교실에서 인류의 교육적 진보를 목격한 그녀. 단 한 명의 소녀가 18년간 쌓아 올린 세계관을 철저히 파괴한 대한민국의 무서운 저력.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듀몽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18세 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 내 그랑제콜 진학률이 가장 높은 명문고인 루이르그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 바칼로레아에서 만점을 받았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로서 이미 에콜 폴리테크니크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실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심각한 교육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SA1에서 수학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격차가 현역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교육부 장관이신 저희 아버지가 특별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하셨습니다.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목적이었죠. 프랑스 최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며 창의성이 부재하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처럼 수학적 재능이 특출난 학생에게는 오히려 학문적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철학적 사유를 중시하는 프랑스 교육의 우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나라로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함양하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앨리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교육 시스템에도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겸손하게 배울 것은 배워야만 한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경직되고 재미없는 곳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오로지 문제지만 푸는 마치 로봇과 같은 학생들만 존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전역에서 선발된 2명의 엘리트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 각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수재들이었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불만과 회의감을 토로했습니다. 친구 레아 베르나르, 엘리아 베낫는 한국 학교가 감옥 같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교복을 입고 두발 규제도 한다던데. 우리 프랑스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데 말이야. 저 역시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일주일만 참고 버티다가 돌아오면 돼. 어차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여행일 뿐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나 현대적이어서 놀라웠습니다. 파리 공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저희를 마중 나왔습니다. 모두 친절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만 가득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파리의 여유로운 전원 풍경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환경에서 과연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에 수많은 학생이 가득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공장 같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 학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군. 공부에 짓눌려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구나. 라고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레아가 말했습니다. 벌써 파리가 그리워. 여기는 너무나 삭막하고 건조해. 프랑스 학생 12명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친구 앙투안 안토인은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이 나라의 전부일까? 한국이 어떻게 교육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의 야경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방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과연 공부하는 학생들의 불빛일까? 아니면 야근하는 직장인들의 불빛일까?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한국 학교 생활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컸습니다. 프랑스의 자유로운 점심시간이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얼마나 형편없을까? 군대식 배식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날 급식실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일은 저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편견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가 놀란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피곤해 보였는데 아침에는 모두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들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인데 말이죠.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 학생 해운 얼차운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아마 제육볶음이랑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올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기대를 하다니 얼마나 맛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저럴까라고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학교 급식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와 딱딱한 빵, 맛없는 냉동 피자가 고작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몇 개의 수업을 참관한 후 드디어 고대하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급식실로 향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질서정연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급식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가 정말로 청결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광이 났고 테이블과 의자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교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학교 식당은 늘 지저분했습니다. 바닥에는 빵 부스러기가 널려 있고 테이블은 끈적끈적했으니까요. 와, 여기가 정말 학교 식당이야? 레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학생들도 감탄했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훨씬 깨끗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배식대로 이동하면서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새하얀 위생복을 입고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많이 먹으렴, 부족하면 더 줄게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음식을 직접 보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 구수한 향이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말로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콤한 제육볶음, 신선한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과일 샐러드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건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게 기본 메뉴예요. 가끔 특식 날에는 스테이크나 심지어 랍스터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무료라고요. 네,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줘요. 모든 학생이 똑같이 질 좋은 음식을 먹어요. 저는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급식이 유료인데다 질도 형편없어서 오직 가난한 학생들만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은 절대 급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계급적 표식이기도 했죠.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아니라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혜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학교 급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이에요. 옆에 앉은 레아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게 무료라니. 프랑스에서는 이런 품질이라면 최소 15유로, 약 2만 원은 내야 할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배경에 상관없이 다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빈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재정을 급식에 투자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혜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곧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공부를 할 수 없고 영양이 부족하면 두뇌 발달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급식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적인 미래까지 고려하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가 더 놀란 것은 뒷정리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을 분류하여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소 직원들이 다 치워주는데 레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먹은 것은 스스로 치우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혜은이가 설명했습니다. 급식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평등, 건강 증진, 책임감, 공동체 의식, 이 모든 숭고한 가치들이 담긴 살아있는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정말로 놀라워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최상의 질 좋은 음식을 먹어요. 프랑스도 이렇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기꺼이 배워야지.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두렴.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급식실의 따뜻한 풍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을 끊임없이 외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급식에서는 불평등이 너무나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적 시스템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저의 뿌리 깊은 편견이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밥 한 그릇에 담긴 심오한 교육 철학을 보았다. 한국이 교육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모든 학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일은 도서관에 간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독백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만큼 웅장하지는 않겠지만 오늘처럼 또 다른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셋째 날 오후 수업이 끝나자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를 보여줄게요. 바로 도서관입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시설이야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압도적인 웅장함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한국 고등학교의 도서관이 뭐 그리 특별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혜은이가 학생증을 갖다 대자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요. 새벽에 공부하고 싶을 때도 언제든 올 수 있죠. 24시간이요? 제가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저녁 6시면 도서관 문을 닫는데 여기는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터치 스크린이었고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책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아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디지털 도서 검색 시스템이에요. 원하는 책을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대출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한국 학생 민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스캐너에 대자 자동으로 대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에게 직접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사서가 일일이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인데 이건 정말 미래의 기술 같았습니다. 전자책도 갖추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민재가 태블릿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공용 태블릿이 50대 비치되어 있어요.
수만 권의 전자책을 모두 무료로 열람할 수 있죠. 해외 원서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자책을 보려면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내부 공간 구성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개인 열람실, 친구들과 토론하며 학습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 심지어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료인가요? 또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고급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노트북도 대여해주고 충전기도 구비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학습 자료도 무료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인공지능 AI, 학습 도우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입력하면 AI가 맞춤형으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마치 개인 과외 선생님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설치된 건가요? 레아가 물었습니다. 작년에요. 정부에서 많은 학교에 지원해줬어요. 경제적 여건상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교육의 기회를 재정적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학생의 의지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학습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강압적으로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은이가 제 말을 들었는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뿐이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서관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도서관이 이렇게 늦게까지 열지 않아서 주로 카페에서 공부해요. 커피값도 비싸고. 레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내에 전용 카페 공간도 있어요. 민재가 저희를 작은 카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피와 차는 모두 무료예요. 공부하다가 졸릴 때 마시라고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오직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프랑스는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학생들만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여기 한국은 모든 학생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서는 야간 특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이 와서 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심화 수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원봉사로 와요. 후배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배들이 자신의 재능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니. 밤 11시, 도서관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원대한 꿈을 향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혜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교육 강국인지, 공부를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로 보고 모두가 협력하는 거네요. 혜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이토록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레아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변해야 해.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의 혁신을 보지 못했어.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프랑스 교육은 사실상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도서관 시스템, 무상학습 지원, 그리고 AI 교육 도우미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놀라셨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도서관 건물에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장차 의사가 되기 위해, 누군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열공하고 있겠지. 그리고 나라는 그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내일은 메타버스 교실이라고 했지. 퓨잘로 수업한다니.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혜은이가 특별한 수업이 있다며 저희를 이상한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일반적인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책상마다 최신형 VR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수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배울 거예요. 혜은이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한국에서 배운다고? 솔직히 약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알겠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모두 VR 헤드셋을 착용하세요. 지금부터 1789년의 파리로 가상 여행을 떠납니다. 헤드셋을 쓰는 순간 저는 정말로 파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1789년의 파리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고 성난 민중들의 거대한 함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발코니에서 군중을 내려다보는 모습까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저도 모르게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역사 속 인물이 되어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진파 로베스피에르의 역할을 맡았고 레아는 온건파 지롱드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열띤 정치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건 우리 프랑스 학교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수업이에요. 레아가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소피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런 체험은 못 봤어. 역사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죠. 프랑스에서는 역사책을 읽고 연도를 외우는 것이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역사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인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완전히 달랐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도형을 직접 만지고 회전시키며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상 수학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복잡한 4차원 도형도 VR 환경에서는 직접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죠. 저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이런 방식의 학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상적이었던 개념들이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니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프랑스 학생,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나섰을 텐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잠시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VR 공간에서 도형을 이리저리 조작해보는 과정에서 해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와, 정말 빠르시네요. 한국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AI 개인 교사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동안 AI가 제 사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앨리스 학생은 공간 지각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대수적 접근 방식이 부족하네요. 이 부분을 보완하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비싼 개인 과외를 해야만 했습니다. 과학 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DNA 이중나선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유전자 복제 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며 실제로 유전자를 자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미경으로 겨우 세포나 관찰했는데 여기서는 분자 수준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혜운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이 모든 학교에 보급되어 있나요? 점점 더 많은 학교에 설치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혁신 프로젝트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저희 나라의 신념이죠. 오후에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아니라 가상현실 속의 뉴욕 거리였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이 지나다니고 저희는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학생 민재가 유창한 영어로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상의 뉴욕 시민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발음이 조금 틀리면 AI가 즉시 교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는 모국어이고 영어도 잘하는 편이었지만 이런 실전 연습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레아가 감탄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가상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직접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위치부터 감정 표현까지 AI 모차르트가 세심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정신과 감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AI 모차르트가 말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구나. 미술 시간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가상으로 견학했습니다. 모나리자 앞에 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을 직접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확대하자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학생이니까 루브르는 익숙하시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에요. 실제 루브르에서는 멀리서만 봐야 하고 관람객도 너무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체육 시간조차 특별했습니다. VR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었죠. 방과 후 저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그토록 자랑하던 엘리트 교육이 갑자기 구시대의 박물관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러 왔냐고 물었었지? 제가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미래를 보러 온 거였어. 레아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이런 낡은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VR 수업에 대한 모든 경이로운 경험을 설명드렸죠. 아버지도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최첨단 시설이 점점 더 많은 학교에 설치되고 있대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 프랑스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혁신을 게을리했어. 잠들기 전 저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암기만 시킨다고. 완전히 틀렸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었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내일은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여준다고 했어. 제가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과연 어떻게 놀까? 닷새째 날 오후 수업이 끝나자 혜은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오직 공부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놀아봤자 PC방에서 단순한 게임이나 하겠지 싶었습니다. 프랑스처럼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철학적 토론을 하는 문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방탈출 카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팀을 이루어 퍼즐을 풀고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민재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6명이 한 팀이 되어 방에 들어갔습니다. 테마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조선시대 서당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6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가야 해요. 시작.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 문학이 모두 융합된 복잡한 퍼즐이었습니다. 여기 한자로 된 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레아가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율곡 이 선생님의 시예요. 여기서 핵심 단서를 찾아야 해. 혜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조선시대 토지 측량법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역사와 수학이 정교하게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쪽에서 찾은 숫자를 저기에 대입하면 민재가 다른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 협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 플레이에 익숙한데 여기서는 팀워크가 필수였습니다. 5분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각자 찾은 단서를 조합하니 마침내 최종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탈출 성공,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치 한 팀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교육적이기도 하고요. 혜은이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재미와 학습을 결합한 거죠. 협동심도 기르고요. 다음은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노래방은 있지만 비싸고 주로 성인들이 술을 마시며 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도 많이 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최고예요. 1,000원이면 한 곡을 부를 수 있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니 최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뿐만 아니라 프랑스 샹송까지 검색되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도 있네. 레아가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박수치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프랑스 샹송을 불렀습니다. 떨렸지만 한국 친구들이 함께 박수치며 응원해 주니 용기가 났습니다. 와, 프랑스어 발음 진짜 좋다. 역시 본토 발음은 다르네요. 이런 따뜻한 반응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의 실수를 비웃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드게임 카페에 갔습니다. 수백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각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 게임이에요. 서로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죠. 게임을 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한국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중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수에는 진심으로 감탄했고 자기가 이겨도 겸손했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게임이 끝날 때마다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게임조차 살벌했는데 여기서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놀 때도 무언가를 배우네요. 레아가 감탄했습니다. 혜은이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방탈출에서는 협동심을, 노래방에서는 표현력을, 보드게임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기르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만 어울렸는데 한국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함께하는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문화를 유지해 왔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협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 문화가 창의성을 키운다고 믿었는데 한국의 공동체 문화도 나름의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는 집단 창의성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친구들이랑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 레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놀면서도 성장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비판이 아닌 격려를 배운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비밀이다. 내일은 전통시장에 간다고 했는데 제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궁금하네. 엿새째 날, 주말이었습니다. 혜은이가 특별한 곳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전통시장에 가볼까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재래시장, 마체도 요즘은 관광객들이나 가는 곳이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라면 낡고 지저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부터 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아케이드, 밝은 조명, 그리고 QR코드.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지도예요. QR코드를 찍으면 어떤 가게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볼 수 있고요. 전통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라니 흥미로웠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재래시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전통시장에 와요. 레아가 놀랐습니다. 그럼요. 신선하고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힙한 장소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치 가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였죠. 그런데 계산대 옆에 태블릿이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배추김치 1kg 주세요. 혜은이가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능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QR코드로 결제하면 5% 할인이야. 할머니가 직접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줬어. 일주일 배우니까 할만하더라고. 온라인 주문도 받아. 새벽에 담근 김치아침에 바로 배달 가지. 프랑스의 노인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거부하는데 여기서는 70대 할머니가 첨단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야채 가게도 신기했습니다. 각 야채마다 QR코드가 있었는데 찍으면 원산지, 재배 방법, 영양 정보가 모두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예요? 레아가 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만들어줬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요. 가게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최상급 한라봉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윤기가 좌르르. 지금 주문하시면 30분 안에 바로 배송됩니다. 와,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배웠지. 아들이 도와줘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2배로 늘었어. 전통적인 시장 상인이 최첨단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호떡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디지털 결제가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현금이 없어도 돼요. 심지어 외국인 신용카드도 모두 받아요. 작은 떡볶이 가게인데도 포스 POS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가게들이 아직도 현금만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호떡을 사 먹으면서 또 놀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위생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재료 원산지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프랑스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 걱정되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위생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시장 한편에는 청년 창업가들의 가게도 있었습니다. 전통 한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가게, 한복 원단으로 만든 현대적인 액세서리 가게 등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 접목시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노하우와 우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합치면 새로운 것이 탄생하죠. 실제로 한과 가게는 70대 할머니와 20대 손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통 방식으로 한과를 만들고 손녀는 예쁘게 포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배우고 협력해요. 할머니한테 전통을 배우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죠. 시장 중앙에는 작은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 청소년들이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의 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았습니다.
손주뻘 되는 학생들의 공연을 즐겁게 보시는 모습이 매우 훈훈했습니다. 시장이 단순한 장보기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되었네요. 레아가 감동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은행이라는 작은 부스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예요.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하죠. 실제로 직원이 할아버지께 친절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았습니다. 30분 배달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도 배달이 돼요. 그럼요. 무거운 거 들고 가실 필요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정말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불편함은 혁신적으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한국의 전통시장? 완전히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레아도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재래시장은 이제 박물관 같은 곳이 되었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시장이네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을 지킨다면서 사실은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변화를 거부하고 옛것만 고집하다가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면 한국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일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 같다. 제가 일기에 썼습니다.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주 특별한 곳에 갈 거예요. DMZ 비무장지대라고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죠. 한국이 왜 이렇게 교육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7째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DMZ는 서울에서 꽤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혜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좀 특별해요.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된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죠. 솔직히 처음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역사 시간에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그저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거든요. 1950년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나고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도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철조망이 끝이 없네요. 레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있어요.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죠. 혜은이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준비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 영상이었죠. 폐허가 된 서울, 피난민 행렬, 그리고 그 행렬 속에서 책을 든 아이들. 저게 뭐예요? 전쟁 중에 책을 들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네, 피난을 가는 와중에도 책을 버리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세워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이 강렬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칠판 삼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책을 읽는 아이들. 이해가 안 돼요. 당장 생존이 급박한데 왜 공부를? 레아가 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이드가 특별히 모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사진 속 아이 중 한 명이야. 그때 10살이었지. 아버지가 전사하고 어머니와 함께 피난 가던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잃어도 네 머릿속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떨어져도 공부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책은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전쟁과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죠.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어요.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유의 다리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포로들이 귀환했던 다리라고 했습니다. 13천 명의 포로가 이 다리를 건너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다리 끝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북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70년 넘게 갈 수 없죠. 망배단에 올라갔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리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유독 오래 서 계셨습니다. 가이드가 조용히 다가가 여쭈어보았더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양에 계셔. 내가 18살에 시집 올 때 잘 다녀오마 하신 것이 마지막이었어. 그때는 금방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올해 98세야. 돌아가셨겠지. 그래도 나는 매년 여기에 와.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봐. 할머니 옆에 있던 손자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통일되면 꼭 증조 할머니 고향 가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화해하고 유럽연합 EU를 만들어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같은 민족인 한국은 아직도 갈라져 있다니. 전망대에 올라가니 북한 지역이 더 잘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북한 마을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한 젊은 군인이 망원경 옆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혜은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긴장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군인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제 임무예요.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언젠가는 이 철조망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오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복무 중에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대하면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거든요. 통일되었을 때 꼭 필요한 인재가 되려고요.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당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전쟁 속의 교육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1951년 대구의 천막학교예요. 폭격으로 학교가 무너져서 천막을 치고 수업했죠.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죠. 이것은 피난지 부산의 판자집 교실이에요. 전국에서 온 피난민 아이들이 함께 공부했죠.
교과서가 부족해서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봤어요. 다음 사진이 더 놀라웠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빈 깡통을 모아서 만든 난로 주변에 둘러 앉은 아이들. 연필이 없어서 불탄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모래바닥이 공책이었습니다. 레아는 숨을 죽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큐레이터가 특별 전시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낡고 찢어진 교과서 한 권이었습니다. 이 책은 5명의 학생이 돌려봤던 교과서예요. 보세요. 여백에 각기 다른 필체로 메모가 되어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 상영관에서는 생존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힘이 없어서고 전쟁이 난 것도 힘이 없어서라고. 그 힘은 오로지 교육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굶어 죽어도 공부는 해야 한다고. 또 다른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14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밥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꼭 학교에 가야 한다고. 네가 마을의 희망이니 포기하면 안 된다고. 프랑스에서 교육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평화의 종을 보았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며 누구나 타종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종을 치는 순간 깊고 무거운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북쪽까지 닿기를 기원하며. 점심은 DMZ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만들기 시작했어. 평양냉면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면을 뽑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그릇 한 그릇 만드시더군요. 프랑스 학생, 어때? 맛있어,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매일 고향을 생각해. 우리 집이 대동강 바로 옆이었거든. 여름이면 강에서 수영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내가 이 냉면집을 하는 이유도 그거야. 언젠가 통일되면 고향 사람들한테 이 맛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고향의 맛을 지키는 거지. 오후에는 판문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남과 북이 직접 대치하는 곳이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이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파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회담장이었습니다. 이 테이블 중간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요. 지금 앨리스 학생이 서 있는 곳은 남한이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북한이에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남과 북이 만나지만 진정한 만남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수많은 회담이 열렸어요. 때로는 희망적이었다가도 다시 결렬되고, 그래도 대화는 계속되고 있죠. 밖으로 나와 북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북한 군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 군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겠죠. 레아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쪽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선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죠.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통일 전망대에 들렀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견학할 수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과 함께 학습을 다시 시작하죠. 교실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제각각인 학생들이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21살인데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배워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 자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한 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3살의 청년 준호였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예요. 여기서는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통일되면 고향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려고요.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희망을. 전망대 옥상에는 통일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상처를 교육으로 치유하고 분단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와서 모든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기를 프랑스 학생 앨리스가 기도합니다. 앨리스, 이제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알겠어? 혜은이가 물었습니다. 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절박함을 희망으로 바꾼 것은 바로 교육이었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게다가 분단까지.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 교육에 투자한 거예요. 버스가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모두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걸어서 건너던 그 강에 이제는 수십 개의 웅장한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도시. 하지만 진짜 기적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 그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안타까움, 경외감, 그리고 희망.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네요. 그래서 그토록 열정적인 거였어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평화 속에서 교육의 절실함을 잊었는데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오히려 교육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으로 다시 일어선 민족을 보았어요.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육도 당연한 권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은 피와 눈물로 굳건히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포화 속에 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미래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기에 더 간절할 수 있었구나.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루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 땅을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환송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내해준 한국 학생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을 위해 작은 공연을 준비했어요. 혜은이가 말했습니다. 먼저 전통 부채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부채의 물결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K-팝 댄스였습니다. 모두가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한국 학생들이 전통과 현대를 모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프랑스 학생들도 답례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레아는 샹송을 불렀고 앙투안과 소피는 간단한 연극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제 발표 순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듀몽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 교육이 주입식이며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VR로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AI가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24시간 개방된 도서관에서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심오한 철학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을 하지만 한국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서 첨단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DMZ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 교육에 이토록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카이스트 KAST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강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요? 앨리스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혜은이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레아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도 교환 학생으로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일주일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다른 프랑스 학생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환송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꼭 다시 와요.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혜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다시 올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프랑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맞아. 프랑스 교육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 소피가 동의했습니다. 레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아.
프랑스 교육도 변해야 해.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둘러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떠나야 하나 싶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국제학생 입학 요강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았습니다. 벌써 준비하는 거야? 레아가 웃었습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요. 꼭 다시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답답해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희망과 열정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만나요, 한국. 기내에서 저는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제 결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명문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 대신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배워야만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저 앨리스 듀몽 역시 그 미래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고.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앨리스, 어떻게 지냈니?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경이로운 교육 시스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카이스트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화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가 더 알아볼게. 한국 교육에 대한 내 보고서도 읽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다.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할게. 하지만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이미 많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진정한 미래입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정체되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카이스트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학생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었죠.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꿈과 혁신을 가진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딸 앨리스 듀몽이 한국에서 경험한 7일간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엘리트 소녀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거대한 장애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섰을 때 얼마나 넓고 찬란한 세상이 펼쳐지는지를 앨리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의 특정 영역이나 대상에 대해
굳어진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과 혁신이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은 감동과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